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기회를 주신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AI 어프로치 인 디지털 패톨로지, 디지털 병리에서 AI의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QR코드를 캡처하셔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강의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디지털 패솔로지의 데피니션과 스코프, 그리고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금까지 디지털 패솔로지의 밸리데이션 스터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병리와 세포 병리 영역에 있어서 AI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관련 특허 현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AI를 적용했을 때의 그런 장점, 그리고 제한점,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다른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퀄리티 어슈런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도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독성 병리,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에서 센트럴 리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병리 영역에서 디지털 패솔로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들에 대한 그런 이 글로벌 프로젝트와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이슈라든지 또는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 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패솔로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쉽게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존의 현미경을 보고 진단을 했던 그런 병리, 트레디셔널한 패솔로지를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모니터로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병리 영상에서 팩스 시스템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의 스코프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화를 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1차 진단에 현미경 없이 모니터만으로 진단하는 것을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징, WSI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엔 이것을 자문을 한다든지 또는 원격에서 다른 지역에서 진단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 유무선 통신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 텔레패솔로지, 그리고 이미지에서 몰포메트릭 어널리시스, 계측 병리를 쉽게 더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디지털 이미지 어널리시스, DIA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 중 하나인 AI를 활용해서 이 암을 이제 디텍션을 한다든지, 또는 이 세부 아형을 분류한다든지, 또는 예후를 예측한다든지, 돌연변이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컴퓨터 어시스트 다이그노시스, CAD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자문이라든지 다학제 협진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료 비용이 줄어들고 또 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디지털 패솔로지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CAP에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내기 시작했고, 캐나다 의사협회에서도 냈고, 그다음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 어소시에이션 DPA, 그리고 FDA, 그리고 CDC, 클리악 이런 기관들, 그리고 그러니까 독성병리학회에서도 또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EU, 스페인, 영국, 독일 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했고, 재작년에 심평원 급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나라 대한병리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병리 이 랩은, 병리 실험실은 이 기존의 컨벤셔널,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진단과 디지털을 이용한 진단이 서로 동일한지를 미리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인하우스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60장의 HE 슬라이드를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20장의 면역 염색 슬라이드와 20장의 스페셜 스테인을 추가로 해서 대략 100장 정도를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그 두 가지는 이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진단을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은 2주의 휴지기를 두어서 비교해서 이 내용들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쯤부터 2005년도쯤부터 이 디지털 스캐너 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과연 이 디지털 병리 장비들이 실제로 믿을만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밸리데이션 스터디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20편 이상의 논문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GI, 스킨, 다양한 검체들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대부분은 초기에는 이제 양이 적었지만 나중에는 큰 데이터들 활용을 했는데, 대부분은 5% 미만의 디스코던시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도가 높게 나왔고, 하지만 이제 에비던스 레벨은 조금 낮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병리가 대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AI를, 그럼 이런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AI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유방암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마이토시스 카운팅이라든지 2016년도에 있었던 미카이 챌린지에서 우리나라 루닛 기업이 1등을 차지하는, 저도 이제 어노테이션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또 센티넬 림프노드에서 튜머 메타스테시스를 검출하는 것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브레스트 캔서를 디텍션하는 그런 모델, 그리고 이 림프노드에서,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넷인데요, 인셉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상당히 98%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개발된 부분이 전립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글리슨 스코어링, 보통 이렇게 12개의 코어를 비뇨기과에서 트랜스렉탈 초음파로 이용해서 바이옵시, 니들 바이옵시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병리 의사들은 이렇게 글리슨 패턴으로 이 분화도를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를 더해서 점수화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아무래도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거를 좀 더 그 재현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뭔가 컴퓨터를, AI를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은 2018년도 구글 패스AI 그룹에서 총 112만 장의 그 병리 의사들이 어노테이션 한 이미지 패치, 그러니까 1200개 슬라이드에서 익스트랙션한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애큐러시를 0.7 정도, 거의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한 것이 0.6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저도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K-의 한 프로젝트로 이 전립선에서 암 디텍션하고 또 글리신 스코어링을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업체와 같이 개발을 했고, 올해 아마 K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브레스트라든지 렁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브레인 캔서, 오바리 캔서, 게스트릭 캔서 이런 식으로 장기가 점점 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그 대부분 CNN 모델 기반으로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주된 것인데,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라든지 프로그노시스 프리딕션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 테이스크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대부분이 많이 이제 좋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양이 처음에는 이미지 패치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많은 양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아마케의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장암에서 그 바이옵시 생검 조직을 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진행하면서 요 연구를 같이 그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이 어느 정도 현황으로 보고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 40개 정도 논문이 모델들이 개발이 돼서 발표가 됐고, 최근 이제 2015년에 미카이의 그 글라스 챌린지라고 하는 글랜드 세그멘테이션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점점 더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글랜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가장 많고,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이것은 이제 콜로 캔서에서 패솔로지 이미지 분석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랜드 세그멘테이션 보시면 25개 스터디가 있었고,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8개,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 애널리시스 이런 연구들, 그리고 프로그노시스 프리딕션 이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랜드 이 세그멘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글래스 챌린지가 2015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같은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활용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점점 더 이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톨로지 영역에서도 최근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새로 시작한 이제 연구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사이톨로지에서 AI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보는 시스테마틱 리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6개 타이로이드에서 개발이 되었고, 유린에서 20개, 렁에서 16개, 브레스트 2개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최근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 같은 이런 신흥국에서도 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방암 또는 렁, 오바리, 판크레아스 대부분은 CNN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가장 많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모델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사이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또 프로스테이트, 타이로이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리너리 블래더에서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올해 그 유린 샘플 가지고 이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 다이그노스틱 스페시티와 에큐러시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을, 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타이로이드의 경우에도 좋은 형태로 점점 나중에 발표된 연구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 현황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보시면, 최근 저희가 이제 같이 이런 기술 현황을 조사를 하면서 특허 보고된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접수된 것들이 점점 더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된 것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특허 부분에서 가장 리딩하는 그룹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페이지 AI라는 그룹이 가장 많은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멘스 그리고 필립스 등의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이런 이 테크닉 공과대학교들과 또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특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시면,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에러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다.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리프로듀서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 반복적이고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서 이런 워크로드를 줄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퀄리티가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개발된 병리 영역에서 개발된 AI들은 아주 리미티드한 태스크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너러리저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어떻게 이 결과를 도출해낸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병리는 이게 확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부분이 좀 더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세포 부분에서는 세포 검체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패솔로지에서 AI를 접목하는 데서 가장 이런 도전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든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라저 데이터셋에 대한 잘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공개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이 미카에서도 가보면 병리 영역이 사실 되게 마이너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이 인트라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접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 이런 정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이런 이미지의 퀄리티라든지 염색상이라든지 또는 에어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2019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병리 의사들이 이제 이런 AI가 진단한 것을 가지고 확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의사의 검토 없이 확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것이 세컨드 오피니언 또는 AI가 주는 것이 정도 관리용,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나갔을 때 혹시라도 이제 사람에 의해서 진단과 실제 나간 진단과 병리 이미지 분석했을 때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컨드 오피니언의 개념으로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독성병리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병리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할 때 어쨌든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 반복적이고 되게 그 단순한 이런 분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리 같은 경우 오바리 폴리클 개수를 세는 것이라든지 이런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그 패솔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독성병리를 분석을 해주는, 그래서 이데마의 레벨이라든지 또는 네크로시스 레벨을 사람이 눈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AI가 세그멘테이션하고 이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임상시험에서 이 센트럴 리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패솔로지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 옵저버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일 이 검체를 운반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대신 이 트레이닝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제 비주오팜이라고 하는 이런 상업적인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디칼랩, 할로우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 또 이런 그 프리클리니컬 또는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AI4리아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이 데이터, 국제적인 글로벌 AI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픽처라고 하는 EU에서 하는 약 937억 원에 해당되는 6년짜리 사업이 진행이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도 784억 원짜리 이런 이 공개된 그런 AI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고요,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또 일본 학회 주도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산진에서 최근에 이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를 이 병리 영역에 의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대거 했는데, 데이터 확보를 하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요건 이제 가톨릭대학교 컨소시엄이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런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이런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그 데이터 댐 사업 니아 프로젝트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이톨로지와 또는 이 소화기 병리 쪽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셋을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8개월짜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센터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관련된 이슈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 익명으로, 그러니까 가명으로 정보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익명화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 보호할 수 있다라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 3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실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3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런 문제점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심평원에서 이런 이 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에 있어서 이런 이 가이드라인을 급여를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이 경우에 메이저 진단 보조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 이후에 이상 이 경우 C2라든지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 예후 예측이라든지 또는 그 뮤테이션 돌연변이 예측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이 병리 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인 경우에는 신의료를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금 아직 안까지만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도 이런 병리 영역에서 AI 소프트웨어의 허가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거의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현미경을 이용한 그 고식적인 이 병리 검사는 이 암 진단에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 테스트였습니다만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가 오면서 아마도 새로운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런 지평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AI가 다시 접목이 된다면 암 진단 분야, 진단 과정, 그리고 다학제 협진, 그리고 암 연구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전체적인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이 스터디 디자인에 있어서 큰 샘플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노테이션을 한다든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계획이 되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